건군 76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오늘 열립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오후에는 강한 국군의 국방력을 보여주는 시가행진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이 강한 국방을 체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 현무5를 비롯한 군 핵심 자산들이 실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되는데 군은 북한의 복합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작년 국군의 날 홍보 영상의 발사 장면이 공개된 현무5. 한 번도 실물이 공개되지 않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가 실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탄도 중량이 8톤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는 이 괴물 미사일은 우리 군의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지녔습니다. 기상 변수만 없다면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도 한반도를 찾을 예정입니다. 최대 57톤을 무장할 수 있어 이른바 죽음의 백조란 별명도 지녔는데 북한은 B-1B 랜서가 한반도를 찾을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엔 이처럼 삼축체계와 한미동맹의 핵심 수단을 모두 등장시켜 핵과 재래식 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비 또는 우리 병력들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것이 대북 억제력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군의 날엔 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도 창설됩니다. 이를 위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창설식이 거행됐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한미 핵과 재래식 전략의 통합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대북 억지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임시 공휴일인 오늘은 전국에 찬 공기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지만 어제보다 낮 기온이 5도 이상 크게 떨어져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는 태풍이 근접해오면서 남부와 영동 지방으로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너울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운 기자입니다. 9월 마지막 날까지 도심 거리에는 여름의 잔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며 가을을 무색해 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10월의 시작과 함께 급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 중부지방,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30도에 육박했던 서울 낮 기온이 비가 그친 뒤 이틀 정도는 2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후 개천절 휴일에서 주말까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는 18호 태풍 끄라톤이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당분간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몸집을 키우다 2일과 3일 사이 타이완을 지나 북동쪽 해상으로 진출한 뒤 세력이 다소 약화하겠습니다. 이후 태풍의 상황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상공기와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무척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태풍의 진로를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상층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이 골짜기를 타면 쉽게 빠져나가서 뭐 3, 4일, 5일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골짜기를 놓치면 그 다음 골짜기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골짜기가 6, 7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해지는 것도 문제고.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남부와 영동 지방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최대 5m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태풍 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 한반도 날씨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지상전에 앞서 레바논 남부로 침투하는 소규모 표적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그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소규모 침투 작전을 벌이며 정보 수집과 헤즈볼라의 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번 작전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지상전에 앞서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최근뿐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쳐 진행됐다며 작전 내용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을 따라 조성된 헤즈볼라의 터널 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헤즈볼라의 테러 기반 시설을 겨냥해 이스라엘이 제한적인 지상전을 펴는 것은 사실상 용인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이후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헤즈볼라를 공격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적인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 작전이라고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I've seen reports about ground operations. We've had some conversations with them about that. They have, at this time, told us that those are limited operations focused on Hezbollah infrastructure near the border.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데이빗 레미 영국 외교장관은 전화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즉각 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27개국 외교장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진 뒤 모든 추가적 군사 행동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rms should now be silenced, and the voice of diplomacy should speak and to be heard by all. The sovereignty of both Israel and Lebanon has to be guaranteed. 하지만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레바논과 연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겁니다. Gazze, Batı Şeria ve Lübnan'da yaşanan zulme en büyük tepkiyi İslam ülkeleri vermelidir. 이스라엘의 맹방인 독일은 헤즈볼라 수장 암살에 대해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측근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을 요구할 거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역사적인 결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핵 위협에 맞서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의 논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전체 조선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위를 놓고 그 누가도 흥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해 앞으로 달라진 북한과 상대해야 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구원던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오브라이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을 요구할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에 나설 거라는 관측을 부인한 겁니다. But why wouldn't Japan and South Korea and others not want to get their own nuclear weapons at that point? If you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country and start treating them in arms control. 과거 트럼프가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을 대북 협상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도 공개했습니다. The president looked at me and said, "Man, the Koreans ought to send their women up to negotiate with them. Down the stretch, they never miss a putt." And then he goes, "They're killers." And he goes, "Those South Korean women golfers, they killed Kim Jong-un." 다만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새로운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 내용이 빠져 있어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이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 세탁 방지기구 APG에서 참관국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외교부는 APG가 24일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이 지난 6년간 참관국으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운영 규정에 따라 지위 박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1997년 설립된 APG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42개국이 가입됐습니다. 북한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2014년 참가국 지위를 우선 획득했지만 APG 대표단 방북과 3국의 보고서 작성 협조 등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으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모두 남동부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미 대선 전 마지막 빅 이벤트인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내일 열릴 예정인데 이번 토론은 미 중서부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허리케인 헐린 피해를 입은 경합주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17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조지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And Georgia and North Carolina need the help probably worst of all, but out for one another. We pull together, we pitch in, we persevere, and we pull it through. That is really the American spirit. 해리스 부통령도 선거 유세를 취소하고 허리케인 피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대선 후보가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미 남동부의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중서부 유권자들을 겨냥한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곧 열립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벤스 상원의원의 정면 승부로 미 중서부 출신인 두 후보의 토론 결과에 따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민심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got to tell you, I can't wait to debate the guy. I absolutely want to debate Tim Walz. 공립학교 교사 출신의 팀 월즈와 벤처 투자자를 지낸 벤스 후보 모두 자수성가한 백인 남성으로 중서부 민심을 잡는 것이 이번 토론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대선 전 처음이자 마지막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월즈와 벤스 부통령 후보는 물가와 낙태권 등 핵심 이슈와 함께 자신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통령 TV 토론 결과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 TV 토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We will cheer on Coach Walz when he debates J.D. Vance. Their debate should not be the last word. I'm trying to debate Donald Trump again, and I think he should debate again. I'm all in. I'm all in. 바이든 대통령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 등 이번 대선에서 TV 토론이 전환점 역할을 해온 만큼 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도 유권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고해 추가금리 인하가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면서도 단계적 인하가 적절할 거라며 0.5%포인트 B컷에 대한 기대를 낮췄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미 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지난 9월 B컷 금리 인하에 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준비 중이라며 규모와 속도는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진 대담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 내 분위기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 같지 않다며 경제가 전망대로 흘러간다면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이뤄진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은 단계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추가 B컷 기대감을 대폭 낮췄습니다. 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맞섰는데 1심의 선고는 11월 25일에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 됐는데 검찰이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열린 마지막 심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최대치입니다. 위증을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집요하게 회유했고 현재는 공당의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 대표가 원하는 말을 하나도 해주지 않아 재판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단 겁니다. 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 조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오는 11월 25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올 가을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22년간 지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과거 독일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켰고 일부만 잘라낸 녹취록으로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앞에선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겐 이른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비열한 정치보복과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에 시행할지 또는 유예를 할지 사실상 결정권을 쥔 과반 의석 민주당의 고심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론에 가닥이 잡힐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지 말라며 폐지로 이재명세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해 한 달 정도 금투세 시행 여부에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감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이 금투세와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나가고 전국적으로 의총을 열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방법,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하지만 불과 며칠 새 민주당은 조속히 금투세 방향을 결정하기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의 가닥을 잡겠다는 겁니다. 아마 의총이 빠르면 4일, 아니면 5일, 대통령이 4일날 하시면 4일날 본회의를 우리 바로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결정을 미루는 사이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여론 반발이 계속되고 있고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 의혹이 아닌 금투세로 전선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함께 금투세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들까지 가세해 당장 폐지를 민주당에 촉구하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 정답이 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유산을 떠안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십시오. 민주당은 지도부 대부분의 유예 입장을 고려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진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를 당장 내년에 시행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전제 조건 등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민주당 의원총회 논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임기가 보름 난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사 추천권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현재 헌재 공백 사태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 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17일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뒀지만 여야는 후임자 인선에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골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천 방식이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관례라며 민주당의 생대로 헌정 질서가 마비될 위기에 갇혔다고 반발합니다.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헌정의 전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현재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기능 정지로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한 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한 뒤 나머지 몫은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2명 추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추천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을 정한 것은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거예요.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적 실갱이를 할 주제가 아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얻은 바른미래당에 나머지 한 명의 추천권을 줬던 것을 들며 3당도 없는 만큼 의석수 분포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예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논의에 급할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에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헌재 결정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 몫을 뺏길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통상 청문회 등 인사 절차에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대로라면 헌재 심리 진행 조건인 재판관 7명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여야의 이속 챙기기 속 헌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북지방법원은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의 안전관리 계획이 미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인파를 해산하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데 구청이 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박 구청장이 법원을 나서자 차량을 막아서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등 과거 대형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책임을 인정한 기존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헬로윈데이 당시 인파 운집 가능성을 몰랐다는 박 구청장 등의 주장은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인데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밤에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는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외부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성명은 박대성, 30살입니다. 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800m 쫓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해 숨지게 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가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인 230만 명의 개인정보도 갖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항공기 밖으로 줄줄이 끌려 나옵니다. 태국 방콕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거된 남성들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8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무실에서는 한국인 2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출처와 이를 악용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대상을 확대해 피해가 더 커지는 걸 사전에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태국 현지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들을 태국으로 보내 현지 경찰 20명과 함께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수사팀을 태국으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태경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을 범행 초기에 검거 송환함으로써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젯밤 8시 반쯤 화양지구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변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 등이 2차례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이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대공원 통행을 계속 통제하며 오늘 아침 3차 수색에 나서는 한편 전화를 건 인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능동의 18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는데 이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에는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근처에서 5톤짜리 트럭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해당 트럭은 화로 운반 차량으로 고장이 난 상태로 견인되던 상황에서 불이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견인차에 타고 있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바퀴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가 흔해지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안전거래인 척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가 잇따라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결제를 위한 별도의 링크를 보내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A씨는 자신의 네이버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된 걸 알았습니다. 야구 티켓을 중고나라에 판매를 한다고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한 20-30명 정도.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 제가 방을 들어가서 보니까 당한 사람이 2명이더라고요. A씨인 척 판매글을 올린 사기범은 티켓을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를 위한 가상계좌인데 수수료를 보내지 않아 오류가 났다며 돈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네이버 결제창을 캡처한 거라며 사진을 보내고 앞서 보낸 돈은 자동으로 환불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모두 160여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사기를 직감했습니다. 가상거래 계좌니까 돈을 빨리 안 보내면 이거 뭐 없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총 6번을 또 거의 비슷한 금액을 보내고 손이 엄청 떨리고 믿기지 않았고 이거 사기인가? 근데 왜냐면 그게 진짜 30분도 안 걸렸거든요, 제가.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더치트에 범행에 쓰인 계좌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접수된 피해 신고만 42건, 피해 금액은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는 비슷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 이렇게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인 척 입금을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중고거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매자 인증을 해야 하고 물건을 받은 뒤에 돈이 전달되는 방식이라 구매자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라며 구매자에게 보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네이버 결제 화면이 나오지만 가짜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별도 링크를 보내지 않고 거래 사이트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별도 링크로 결제를 유도한다면 다른 사람의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해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받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거래를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SNS로 유도를 해서 추가적으로 뭐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이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니까. 또 보이스피싱처럼 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신고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막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이른바 금배추라 불릴 정도로 배추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으로 급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번 달까지 1,100톤가량 더 수입한다는 방침인데 고공행진하는 배추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김치찌개 식당입니다.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소매 가격에 채소를 납품받는데 주재료인 배춧값이 크게 올라 걱정입니다. 국내산 배추는 사실상 이 가격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랑 섞어서 쓰고 있고, 저희가 받는 식당하는 입장, 소매자 입장으로서는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여름 배추의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662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300원 정도 내려갔지만 지난해보다 56%, 평년과 비교하면 34%나 올랐습니다. 배춧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배춧값을 잡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배추 16톤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천 비축기지에 지난 27일 금요일에 약 한 16톤 정도, 포기수로 보면 한 5,300여 포기가 입고되어 지금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배추들은 품질 검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식자재 업체 등에 공급되고 도매 시장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업체들의 배추 수요가 중국산으로 대체되면 국내산 배추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16톤으로 아직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이번 달까지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추가로 수입할 방침입니다. 지금 예정은 1,100톤 정도, 한꺼번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우리가 200톤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상황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순이 지나면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올 태풍이 변수가 될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이례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2,500만 가구 가운데 전기료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41%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여름철 누진제는 7년째 같은 기준이어서 날씨 변화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를 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8월 16,461가구로 7월보다 2.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821가구로 7월보다 2.7% 줄었지만 지방에선 13,640가구로 3.8% 늘어난 여파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 돈을 빌리는 영끌이 계속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더 죄고 정부는 추가 규제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5대 은행 오름폭은 4조 원대에 그쳐 8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심하긴 이릅니다. 신용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용이 아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대 은행에서 새롭게 취급한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담대는 7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추석 연휴를 빼면 하루 평균 3,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8월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7, 8월에 이뤄진 매매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실행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대부분이라 전방위 규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이런저런 규제 체험이 있어도 실수요자들은 가방을 학세로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기들 갈 길 가는 거예요. 집값 호가가 크게 뛴 탓에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일 수 있어 정부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의 전환 국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나 DSR 중심의 관리 기조 하에 가계부채 증가 추이나 양상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가계부채 총량의 60%를 취급하는 금융지주에도 대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민 등 시중은행은 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대출 조이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대 등 명문대 입시에 지역비례 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신입생을 성적순만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만남에서 한 발언인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세종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찾은 것은 첫 번째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두 경제수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극화 문제와 강남 집중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총재는 작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순으로 뽑는 거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저희 보고서에 그런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박에 대해선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지역 균형 선발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각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 사시는 분들은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살부터 학원 보내고 그런 거가 과연 행복한 건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부모의 요구에 달성했으면 됐지만, 만약 중간에 달성 못한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그 짐을 지어주는 건데.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은 총재님과 한은 임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자리를 옮겨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YTN은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맡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위탁업체 소속인 이들 상당수는 계약직, 즉 비정규직입니다. 더구나 연차가 쌓여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100인 미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급식 실태를 관리하는 안영란 씨와 서현지 씨. 도서벽지를 발로 뛰며 일한 지 각각 9년 10개월이 넘었습니다. 모두 비정규직 신분이다 보니 안 씨는 3번 계약을 연장했고 서 씨는 2년여 뒤에 재계약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약직이고 이제 1년 단위, 2년 단위 또 그렇게 계약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년차잖아요. 고년차다 보면은 이제 인건비의 그런 한계 때문에 조금 계속 근로가 조금 저희가 스스로 좀 불안함을 느껴요. 전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36곳 가운데 220곳이 위탁업체인데 여기에 속한 직원 2,300여 명의 96%가 계약직입니다.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하지만 16곳에 불과합니다. 계약직은 연차가 쌓여 임금이 올라갈수록 고용 불안은 더 심해지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하고 그게 합쳐져 있는 구조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하면 불가피하게 이제 사업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요. 영양사들도 사명감만으로 버티기는 힘든 상황. 서울시 기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이직률이 지지난해 46%, 지난해는 33%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을 다니며 경험을 쌓은 영양사들이 떠나면 열악한 처우 탓에 새로운 직원을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양사들은 지난해부터 협의회를 꾸리고 예산 증액을 통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저희를 직원으로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에 관해서도 그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무부처인 식약처 관계자도 이를 위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식약처뿐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당국과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빨리 달려와서 화재를 진압해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이 길목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 현장을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 골목길에 들어서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힙니다. 다급히 이동을 요구해도 차량 이동이 없자 강제 처분을 지시합니다.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우면 선착대에서 강제 처분하기 바랍니다.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호수를 소화전에 연결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합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훈련 현장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상당히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관용으로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해서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소방당국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입니다.
당시 건물 입구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고 결국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듬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강제 처분 건수는 전국에서 4건에 불과한데 민원과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현장 소방관들의 불편함은 큽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호수를 다 연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도 좀 심한 편이고 화재 현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은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당국의 강제 처분에 앞서서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KT와 SSG가 오늘 오후 5시 수원에서 사상 첫 5위 결정전을 펼칩니다. 승패와 무승부 맞대결 전적까지 같은 두 팀은 단판 승부를 통해 4위 두산이 기다리고 있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티켓에 도전합니다. KT는 엄상백, SSG는 엘리아스가 선발 중책을 맡았습니다. 오늘 기록은 정규 시즌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 타이틀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9회까지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닝과 시간에 제한 없이 승부가 날 때까지 영장전을 펼칩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 바람까지 불어 쌀쌀하겠는데요. 비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비가 오고 있고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오후부터는 영남과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해안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21도, 청주와 세종 22도, 대전 23도로 예상됩니다. 18호 태풍은 이번 주말쯤 타이완 북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진로가 아직까지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이 태풍의 영향으로 주 후반에 남부와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